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불리던 한 국가가 조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님 집에서 평생 나올 수 없을 거라는 절망을 토로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고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중산층마저 매달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죠. 한때 이민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던 이곳이 이제는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캐나다라는 거대한 실험이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가을, 캐나다 전역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경제와 치솟는 물가에 지쳐있던 국민들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죠. 그해 10월 19일, 저스틴 트리도가 총선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 모든 계층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이죠. 당시 캐나다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희망찬 미래를 전망했고, 사람들은 드디어 실질적인 개선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그런 기대감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었고, 개혁이라는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정부는 중산층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많은 이들이 정말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실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개선을 경험하지 못했고, 오히려 삶은 더욱 팍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거는 더욱 불안해졌고, 임금은 그 자리에 머무른 채 모든 생활비만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2025년 현재 캐나다는 삶의 터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중산층에게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73만 캐나다 달러를 넘어섰고,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서는 105만 달러가 기본선이 되었습니다. 이는 중위 가구 소득의 1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일반적인 월급으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영역이 되었죠. 신혼부부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집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실제로 30대 후반까지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구하기 위해서도 수개월씩 대기해야 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양질의 주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40년, 50년 된 노후한 주택이나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건물들이 마치 금덩어리처럼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캐나다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투자 상품을 사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주택이 더 이상 삶의 기본 터전이 아니라 투기와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 대신 임대를 선택하게 됩니다만, 임대 시장 역시 전혀 숨통을 틔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1.3% 이하로 떨어졌고, 토론토와 밴쿠버에서는 0.8%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월세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원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3,10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밴쿠버는 그보다도 더 비싼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중간 규모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죠. 청년층과 유학생, 그리고 이민자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더욱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기숙사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이 승합차를 개조해서 생활하거나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일부 가족들은 모텔에서 장기간 머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심 외곽으로 나가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비와 시간적 비용을 고려하면 그것조차도 현실적인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도시 안에서 비싸고 좁은 공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주거 위기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공급 부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공급을 막고 있는 제도적 장벽들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개발 허가는 극도로 까다롭고 절차는 느리며 각종 규제들이 건설 속도를 현저히 늦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님비 현상까지 더해집니다.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건축이나 고밀도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이런 요구들을 수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발 계획들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정책들도 결국 집값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수요를 자극해서 가격을 더욱 올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캐나다의 주거 현실은 충분히 심각합니다만 문제는 주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는 먹고 이동하고 일하고 소통하는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비 문제는 두 번째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는 식료품비, 전기요금, 통신비, 보험료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버겁다는 말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가게는 월초부터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식료품 가격은 팬데믹 이후에 특히 두드러지게 올랐습니다. 2022년 이후 1년간 식품 가격은 평균 12% 가까이 상승했고 일부 품목들은 22%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빵, 우유, 계란, 과일 같은 필수 품목들조차 가격이 고정되지 않고 매달 오르다 보니 장을 볼 때마다 체감 물가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는 품목은 그대로인데 계산대에서 나오는 금액은 2배가 된 느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푸드뱅크를 찾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19년에는 약 108만 명이 푸드뱅크를 이용했지만 2023년 기준으로는 2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료 식료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는 정규직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워킹푸어라는 단어가 이제 캐나다에서도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었고 정규직을 유지하고 있어도 식료품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식품 유통 구조 자체가 고비용 체계로 되어 있어서 향후 10년간도 안정적인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정부는 그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혁하려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소비자들은 선택권도 없고 대체제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저 오르는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통신비 역시 캐나다가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동통신과 인터넷 요금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경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죠. 2023년 기준으로 캐나다의 월 평균 휴대폰 요금은 83달러를 넘어섰고 인터넷 요금도 105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가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격차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통신 기업들이 극소수이고 그들 간의 가격 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통신 요금을 낮추겠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낮은 속도와 제한적인 서비스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캐나다 생활비의 주요한 부담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운전자의 연령, 거주지, 직업, 심지어는 성별까지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교통사고를 한 번이라도 당하게 되면 보험료는 다음 해부터 2배 가까이 올라가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연간 3,200달러가 넘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를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고위험 소비 활동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죠. 에너지 비용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기후 특성상 난방이 필수적인 국가인데 탄소세가 도입되면서 연료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가정용 난방유 가격은 리터당 2.1달러를 넘어섰고 전기 요금도 매년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에서는 탄소세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일부는 환급을 통해 보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매달 나가는 비용의 부담이고 그 환급은 몇 달에 한 번씩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매달 고정비로 지출되는 난방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이 국민들의 생활을 점점 더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각종 세금을 통해 재정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연방세 및 주세까지 합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중산층 가구들은 연간 수입의 42% 이상을 각종 세금과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비, 식비, 공공요금, 세금이 모두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이 전혀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일자리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고 파트타임, 계약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에서는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있는데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더 많이 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 역시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 등록금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장점도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2023년 기준으로 캐나다 대학의 등록금은 평균적으로 연간 7,300달러를 넘어섰고 전공에 따라서는 12,000달러 이상인 경우도 흔해졌습니다. 해외 유학생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일부 명문대학들은 연간 52,000달러에 가까운 학비를 책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등록금만이 아닙니다. 기숙사 부족과 비싼 월세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학업 외적인 생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기숙사 배정에 실패한 학생들은 민간 임대 시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고 앞서 설명한 주거비 문제가 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학업보다는 생존이 우선이 되는 상황. 그것이 지금 대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는 점점 더 상업화된 운영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거 유치하고 그들에게서 받는 높은 등록금으로 학교 운영을 유지하려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죠. 이는 내국인 학생들에게 간접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교육의 질보다는 수익성이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캐나다가 의료가 무료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응급실 대기 시간이 8시간을 넘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전문의 진료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도시를 벗어나면 의사 자체가 부족해서 기본 진료조차 받기 어려운 지역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 결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미국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일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면서도 신속한 치료를 선택하는 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무상의료라는 캐나다의 자부심은 제도 위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 체감하는 의료 환경은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이직을 고민하고 있고 신규 의료 인력의 양성 속도는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지역 병원들이 문을 닫는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캐나다 사회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은 비싸고 생활비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교육과 의료는 기대와 다르고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런 피로감은 사회 전반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제 구조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몇몇 대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쟁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죠. 이는 혁신을 가로막고 제품 가격과 서비스 질을 모두 정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를 주저하고 있고 자금은 점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열악합니다. 창업을 위한 규제들은 여전히 복잡하고 초기 투자 유치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미국이나 유럽으로 본사를 옮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인재 유출 현상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산성은 정체되어 있고 민간 투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는 22% 이상 증가한 반면 민간 부문 일자리는 고작 2.3% 남짓 증가했을 뿐입니다. 정부 지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 지출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민 역시 캐나다가 안고 있는 주요한 구조적 이슈들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이민자들에게 개방적인 국가였고 다문화 사회라는 정체성에 큰 자부심을 가져왔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민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팔라졌고 사회가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약 115만 명에 달하는 신규 이민자와 유학생들이 캐나다에 들어왔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인 매우 높은 비율이며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인구 유입은 곧바로 주택, 교통, 의료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에 부담을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임대 시장입니다. 많은 신규 이민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게 되고 유학생들 역시 도심 근처에 방을 구하려고 하죠. 이들의 수요는 기존 임차인들과 겹치면서 월세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원주민과 이민자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너희들 때문에 집세가 올랐다는 식의 시선이 사회 곳곳에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 수는 급격히 늘었지만 이에 걸맞은 의료 인프라는 제자리 걸음이었던 상황이죠. 결국 응급실은 더 붐비고 예약 대기는 길어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사회 분위기가 이제는 조용한 불만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현상들이 정부의 무계획한 수용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는 이민자 수를 공격적으로 늘려왔지만 정작 그들을 통합할 시스템과 인프라는 미비한 상태였던 거죠. 이 나라의 인구는 매년 수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공정책, 커뮤니티 지원, 언어 교육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민자들 또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는 캐나다 정착을 포기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통계적으로 이민 성과를 자랑하는 사이에 정작 현장에서는 정착 실패와 자원 부족이라는 이면의 문제들이 축적되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각종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늘 변화와 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약은 반복되고 현실은 그대로이며 책임은 모호하게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정치는 나와 상관없다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이런 정치적 무관심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표율은 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그나마 덜 나쁜 쪽을 고를 뿐이라는 자조적인 말들이 회자되고 있죠. 정당은 다르지만 말하는 내용은 비슷하고 약속은 화려하지만 결과는 늘 실망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신뢰 하락은 민주주의 자체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면 국민들은 문제 해결을 스스로 포기하고 체념하게 되죠. 그 결과 불만은 표출되지 않고 내부에 쌓이게 되며 사회 전체에 냉소와 무기력이 만연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캐나다가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한때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던 국가에서 이제는 떠나고 싶은 나라로 탈출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해외 이주를 검색하는 사람들, 미국이나 호주, 유럽 등 다른 나라로의 이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복지 확대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투기 구조를 개혁하고 생활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경쟁 정책을 도입하며 의료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변화를 이끌 리더십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단기적인 인기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부족해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부담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며 그 무게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예전의 캐나다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처럼 캐나다는 지금 조용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무너짐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구조적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숨이 막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점점 익숙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고 그 다음은 실망이었으며 지금은 그냥 포기인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잘 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 말은 단순한 경제적 한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절망감에서 비롯된 말인 겁니다. 어쩌면 지금 캐나다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주거 위기, 생활비 상승, 공공 시스템의 한계, 정치적 무기력,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익숙해진 국민들까지 문제는 단 한 번의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피로와 실망의 반복이었고 그 끝에 지금의 현실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외부에서 보면 부러운 곳입니다. 넓은 땅, 안정된 정치, 높은 교육 수준,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내부는 서서히 균열이 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이 무너짐이 갑작스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실망들이 반복되면서 기대는 줄어들고 문제는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죠. 사람들은 더 이상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익숙함이 가장 큰 위기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아무도 소리치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무너짐의 가장 큰 짐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어깨 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